일부에서는 내가 기자가 돼서 취재 기자를 상대로 취재를 했는데 2부는 이제 기자의 본분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네. 제가 장 기자가 질문 주도하시죠. 네. 저도 선생님께 좀 끝나면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이런 총선 결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야권의 192석이라는 엄청난 의석을 몰아준 것은 이번에 처음이었고, 그리고 투표율도 물론 이제 지난 총선하고 뭐 1%포인트 차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67%라는 최초의 기록을 32년 만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아진 결과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굉장히 큰 역사적 사건이라고 보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2020년에 네. 민주당하고 위성정당 단독으로 180석을 했잖아요. 네. 그게 비하면 이제 민주당 자체로서는 의석이 그만큼 안 나온 것이고, 이제 조국 혁신당하고 합치면은 더 나온 것이고, 네. 이런 상황인데 나는 그런 의석의 문제가 아니고요. 난 진짜 우리 현대사에서 아주 획기적인 사건을 하나 우리가 또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이나 야당으로서 했다는 건데 2020년에는 여당이니까 여당이라서 손해보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선거에서는 여당의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여당의 프리미엄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뭐 입틀막에다가 뭐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자기들한테 불리한 기사만 쓰면 금방 고발하고 뭐 하고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제재하고 그것뿐입니까? 정말 온갖 합법, 탈법, 불법 행위를 통해서 정부가 선거에 개입을 했는데 그거를 뚫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네. 이제 국민들이 정말 이 꼴은 더 안 보겠다 하는 그 결의를 나타낸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정말 역사에 없는 선거였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지나고 하는 얘기지만은 만약에 이번에 국민들이 이런 심판을 안 했으면요. 다음번 선거는 우리가 87년 이래에 그래도 비교적 익숙해온, 네. 해져온 그런 선거가 또 있으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지했다는 것이 큰 역사적 의미고 또 하나 이제 의석수 계산하는데요. 단순히 민주당 몇 석, 국민의힘 몇 석 이렇게 계산할 수가 없는 거라고 봐요. 나는 이제 늘 주장하는 게 기준이 네. 촛불 정신에 충실한 것과 아닌가. 촛불과 반촛불의 전선. 네. 그 얘기를 했고 촛불과 반촛불 전선은 민주당 내부에도 그어져 있다 하는 게 내 지론인데 네. 사실은 민주당이 얻은 180석의 2020년에 얻은 180석 의원들 간의 전선은요. 네. 그건 압도적으로 촛불에 무관심하거나 뭐 그걸 두려워하는 그런 세력이 차지했고 그렇게 보면은 21대 국회에서 촛불 정신을 그래도 기억하고 존중하는 세력이 100석이 안 됐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번에 뭐 저 여당을 100석 이하로 줄이냐 마냐 하는데 사실은 100석이 안 되는 데서 출발했어요. 우리가 이번에는 제3지대라는 데서도 과거의 정당처럼 왔다 갔다 하는 정당이 아니고 네. 조국 혁신당이 그 참 열몇 석을 차지했고 또 민주당이 완전히 그런 참 진통을 겪으면서 네. 탈바꿈한 상태에서 170몇 석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100석이 안 되던 촛불 세력이 배를 넘긴 거예요. 거의. 그래서 의석수로는 가름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다. 네. 대승리라고 보는 이유가 이제 그런 뜻이죠. 87년 대선 이후에 어쨌든 이제
그 많은 국민들이 이제 민주화를 이룩했다고 생각했지만 뭐 역사 과정을 보면 뭐 이러저러한 퇴행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 2017년 촛불혁명 이후에 이제 대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소위 얘기하는 개혁입법 연대를 통해서 입법 활동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의석수가 모자라서 뭐 좀 어렵다. 그래서 국회에 180석이라는 의석을 몰아줬지만 앞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어떤 그 개헌, 뭐 직선제 개헌 쟁취한 것처럼 이번에도 어떤 그런 성과를 22대 국회가 마련할 수 있을지 그런 기대도 혹시 갖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200석이 넘으면 좋은 거는 개헌도 할 수 있고 네, 대통령 탄핵도 할 수 있고 네, 그런 네. 의석수잖아요. 그런데 190 몇 석이 있으면은 조금만 정치력을 발휘하면은 200석을 넘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특검법 같은 거는 네. 그건 제적위원회 3분의 2가 필요 네. 없지 않습니까? 재석 그 과반수 나온 사람의 3분의 1 넘기면 되니까 저쪽에서 조금 덜 열심히 나오거나 네. 아니면 나와서라도 비밀 투표니까요. 또 네, 네. 몇 표만 이쪽 가담아야 되는데 가령 김건희 특검, 네. 김건희 특검 그러면 안 되나요? 아니, 여기는 괜찮지 않나요? 행정기도 받지는 않습니다. 그게 공식 명칭 아니에요. 네,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다시 가결한다 그러면은 첫째는 명분이 그때는 뭐였냐면 거부권 행사하는 명분이 총선을 앞두고 이건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 네. 그래가지고 거부권 했는데 핑계야 또 만들어내면 그만이지만은 그런 똑같은 핑계는 될 수가 없게 돼 네.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은 꼭 뭐 공천에 목을 메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다음 공천 받을 때는 윤석열 임기 이후가 될 텐데 네. 그래서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유지하기 어려울 거예요. 네. 처음부터 그 탄핵을 시도하는 거고 그리고 탄핵이라는 건 또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좀 그한 게 국회가 탄핵을 하고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한다 그러지만은 결국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청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좀 인용해 달라. 네, 네. 그거는 사실은 꼭 떳떳한 건 아니에요. 박근혜가 워낙 고집불통이고 네. 또 자기는 탄핵될 일이 없다고 굳게 믿고 끝까지 버티니까 할 수 없이 한 건데 네. 우리는 이제 그거 한번 해봤으니까 네. 또 한 번 같은 일 하는 건 재미가 덜하고 네. 그런 것도 있지만은 헌법재판소로 가서 그 재판관들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더 국민들이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 구성도 그때만 못하죠 지금. 그렇죠. 예, 예. 그런 게 있고 지난번에 장 기자님하고 취재 편의점에서 네. 대화했을 때는 조국 교수가 임기 단축 네. 개헌을 얘기했다 그러는데 네. 그때 나는 무슨 개헌을 하겠다는 무슨 본문을 어떻게 고치겠다는 네. 합의가 있고 나서 부축 예, 예. 진짜 중요한 건 부축이라 그렇습니다. 할지라도 예. 그런 그게 있는데 그게 뭐 뭔지 내가 잘 몰랐고 예.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네. 정치력을 발휘해서 뭐 대통령 설득이 안 되더라도 여당 의원 중에 상당수를 설득해서 임기 단축하는 뭐 4년제 중임은 중임 네, 네. 이런 거 가지고 임기 단축을 하면은 그 명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시민들 의견도 듣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그 공개적인 과정이 있고 나중에 국민투표로 가는 건데 국민투표는 이제 국민들한테 직접 묻는 네네. 거니까 그게 더 당당하고 좋은 길이겠다. 다만 그러려면은 기왕에 그러면 조국과 이재명 둘이서만 합해가지고 네. 할 게 아니고 네. 다른 야당도 물론 있죠. 뭐 이준석도 있고 네. 저쪽에 김종민도 있고 또 진보당의 윤희숙도 있고. 진보당은 이제 지금보다는 의석수가 좀 늘어나겠죠. 네. 그 사람들이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네. 복귀하면은 네. 그 사람들 다 해도 200석은 안 되죠. 안 되죠. 네, 네. 200석은 안 되지만은 국민의힘 쪽에서도 무슨 실력은 없어도 지금 의원들 동원할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발언을 해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네. 그런 사람들하고도 다 의견을 모아가지고 내놓으면서 대통령한테는 당신이 이것조차 안 받겠다 그러면 탄핵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죠. 네. 그리고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자진하야의 조건을 내놓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자진하야라는 건 자의반 타의반 하야고 사실은 타의에 의한 하야가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쪽을 이제부터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가 네.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하고 그리고 조정동은 이제 윤석열은 거의 손절을 했는데 네. 국힘당도 손절을 했는데 이재명이 들어온다는 거를 이제 못 보는 거죠. 예, 지금 그런 건데 거기도 대화의 여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훨씬 냉정하게 네. 생각하고 더 오래 해먹을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개헌 문제는 나는 지난번에 우리 얘기할 때보다는 조금 더 진지하게 검토해 볼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진하야 이야기도 했었는데 자진하야까지 해서 윤석열이 그런 개헌 자기 임기 단축에 마지못해서라도 응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 훨씬 쉬워지죠. 또 하나 요즘 이제 나오는 얘기가 거국 내각 얘기죠. 그거는 어떤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거국 내각은 주로 개혁신당 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입장 발표에 두 가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하나는 거국 내각 구성, 그리고 또 하나는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 두 내용이 포함돼야 진정성이 있는 변화를 담보하는 거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거국 내각은 총리를 야당 추천으로 하고, 그리고 야당 추천을 받은 총리가 실제로 내각을 구성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고, 뭐랄까 해외 순방 다니면서 외교 정도를 하는 것이고, 내치는 완벽하게 야권이 쥐는 이런 방식의 거국 내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번 선거 결과는 지난 대선을 재평가한, 그러니까 지난 대선은 무위다. 그러니까 무효다, 파토다. 이런 걸 선언한 총선이다. 왜냐하면 범야권은 192석이나 국민들이 표를 몰아주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사실상 윤석열 그 탄핵 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제 이런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상 식물 정부에 해당하는 윤석열 정부는 뭐 이렇게 외교 정도에 국한하고 나머지 내치는 야권이 담당하는 것으로 하는 차원에서 거국 내각 구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그냥 총선에서 야권이 앞서는 정도가 아니라 지난번 대선을 무효화시킨 선거다 하는 그 판단은 나는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거를 통한 민심의 심판이라는 거는 준엄하긴 하지만 정교하지 못하잖아요. 디테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그걸 해석하게 달렸고. 비유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영미사법제도에서는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판결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이들은 유무죄 판결만 하고 판사가 판결문을 쓰고 양형을 정합니다. 그런 이제 판사의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집행하는 거는 또 뭐 법원에 집달리가 할 수도 있고, 경찰이 할 수도 있고, 검찰이 할 수도 있고, 국세청이 할 수도 있고요, 재산관계는. 그래서 선거라는 거는 판결에 해당하지, 디테일한 판결문을 쓰고 양형을 정하는 문제는 지금부터 과제라고 봐요. 과제라고 보고, 집행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야 할 주역이 이재명이고 주연이 조국이고 또 그 밖에 여러 사람 또 조연을 해야죠.
편결에 네. 배심원들이 지난번 대선은 무효다 이렇게 편결했으면은 그 편결을 따라야지. 몇 개월만 더 해라. 네, 어? 네. 거국 내가 그 대신 하자. 예. 그거는 나는 우선 편결을 가지고 판사가 이제 월권을 하는 거고요. 아, 편결의 취지에 벗어나는. 예, 벗어나는 판결을 네. 하는 게 되고, 또 하나는 대통령 중심제 헌법을 그대로 두는 이상은 아무리 대통령이 약속을 했더라도 거국 내각의 총리도 갈아치우면 그만이에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도 안 가리라고 나는 보지만은, 네. 그래서 아예 그 편결에 맞는 판결과 집행 과정을 지금부터 연구하는 게 야.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저기는 나는 거국 내각은 뭐 별로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 같지는 않네요. 네. 이번 총선 결과로 이제 범야권이 192석을 갖게 됐는데 사실 제1 첫 번째 과제는 특검 정국이 되지 않겠냐. 그렇죠. 특검은 우선 과반수만 되면 통과시킬 수가 있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분의 2가 아니라 출석 의원들의 3분의 2면은 예. 통과가 되고, 네. 또 비밀 투표고, 네. 그리고 이미 안철수 의원 같은 사람이 자기는 최상병 특검하고 김관희 특검은 찬성한다 예. 그랬으니까 안철수 의원만이 아니고도 그런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특검이 지금 민주당이 냈던 김건희 특검하고 네. 저기 50억 클럽 특검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특검을 네. 해야 되고. 조국 혁신당에서 1호로 내니까 네. 그 검찰에 대한 것만 네. 세 세 건이 이미 나와 있고, 고발 사주도 있고요. 뭐 예. 지금 대검 D넷 문제도 특검해야 되고 뭐 너무 많죠. 많습니다. 예. 많고 최상병 특검 같은 건 정말 이제 거부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특검을 먼저 시작을 해놓으면은 우선 거부권을 행사하나 안 하나 보고 네. 그 거부권을 무화시킬 준비를 미리부터 해놔야죠. 지난번에는 이제 공천 떨어진 사람들이 지지율이라고 했다가 소위 계약 공천을 안 하는 대가로 대우를 유지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럴 일은 없으니까. 네. 그러나 이쪽에서도 재의결을 하면은 통과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사전 네. 정지 작업을 해놓고 최상병 특검 같은 건 바로 해도 된다고 봅니다. 네, 이번 네, 이미 그 네, 부의도 있습니다. 자동 이미 부의가 되어 있죠. 돼 있고, 만약에 그게 재의결이 된다면은 완전히 판세가 달라질 거예요. 네. 그때는 뭐 190 몇 석이냐 200석이냐 이게 문제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네. 예. 그래서 내 생각에도 특검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네. 의견은 찬성입니다. 예. 특검 정국 그다음에 이어지는 뭐 정기국회 그리고 예산국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선생님께서는 이제 평생 진보학계에 계셨는데요.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이제 직선제 쟁취하고 국제타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양김이 분열하면서 예, 노태우가 당선되는 그런 이제 비운의 역사를 또 맞이하면서 또 다시 이제 역사의 퇴행을 가져오고 했는데 지난 촛불혁명 때도 국민들은 정말 열심히 이제 혁명의 주체로 나서서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혁명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손에 잡히는 개혁 이슈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22대는 선생님 말씀 주신 대로 인적 구성이 많이 달라지고 그 대오의 단일성이 커졌다라고 이제 김민석 의원 이제 평가를 하던데 뭐 특검 정국이 지나고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22대 국회에 꼭 기대하거나 바라는 내용, 정치의 내용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특검 전국의 연장선상에서 네. 나는 그것이 윤석열 퇴진, 임기 단축을 네. 개헌이든 뭐 자진하여든 통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임기 자진하야의 예로 지난번에 장 기자하고 대화할 때는 미국의 닉슨 예를 들었는데 네. 우리는 그 헌법이나 제도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 선례를 따를 수는 없고 사실은 우리 헌정사에도 자진하야가 있었습니다. 네. 그 이승만 대통령. 네. 근데 이제 그때는
학생들이 너무 많이 죽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은 다음이니까 그거를 우리가 되풀이할 일은 아니고 이번에는 피를 흘리지 않으면서 야당 불안이라 네. 시민들의 공감을 상당히 얻어내는 상황에서 네. 자진하야 시킨다. 어쨌든 하야를 시킨다. 네, 자진하야 시킨다. 얼마나 자발적일지 몰라도 억지로 자진하야를 시키면은 이거는 또 우리가 세계사에 없던 일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물론 이제 라틴 아메리카나 이런 데는 쿠데타 자제니까 전 정부의 수반이 뭐 하루아침에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절차를 밟아가면서 민의를 반영해서 하면은 우리가 못 가본 길을 또 한 번 가는 거예요. 세계사에서. 네. 김수영 시인의 시에 저 하늘 나는 나라는 노고지는 알고 있을 것이다 하면서 왜 혁명에는 피해 냄새가 나는지. 물론 그때 이제 4.19 실제로 유혈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꼭 유혈 사태가 안 벌어지더라도 혁명이 아름답기만 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참 위대한 촛불 대항정을 벌였지만은 준비가 안 된 혁명이었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사실 정치에 맞지도 않는 문재인 후보밖에 그나마 그 사람이 있어가지고 네. 정권 교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것도 그 일 욕만 할 게 아니라 감사했다, 수고했다 그렇게 말해주는 게 차라리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우리가 준비 안 된 촛불혁명을 일으켰다가 네. 윤석열이 같은 변칙적인 사건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네. 그 참 1년 반밖에 안 되는 지금도 고생 중입니다. 네, 계속 고생하고 있으니까 네. 그 우리 업보라고 생각해야죠. 준비 부족의 혁명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제 그리스도 교회 쓰는 문자로 하면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사 이 시련을 주셔가지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번엔 좀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고 해볼 수 있는 능력을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보여준 것 같아요. 준비된 네. 정치인들도 있고 네. 이제 지금이야말로 이기 촛불 정부를 만들어서 촛불혁명을 다시 출범시키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의 등장을 두고서 이걸 변칙적 사태라고 네. 늘 말해왔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게 87년 체제가 비교적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가운데 네. 가령 이명박이 그때 대통령 당선됐다가 네. 그런 것과 같은 정권 교체가 아니고 변칙적인 사태다 하는 게 내 주장이었는데 변칙적 사태는 빨리 끝나야지 그 변칙적 사태가 되는 거지. 네. 그게 뭐 5년씩 네. 가는 것. 예, 4년 5년 지속되면은 그건 새로운 단계고 더 나쁜 단계로 진입하는 건데 나야 뭐 말하다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틀렸다고 해서 감옥 갈 것 같지도 않고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변칙적 사태가 오래가면 좀 망신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올해 안에 아니 그거는 뭐 올가을에 기회는 대선. 모르겠어요. 조국 교수의 구상에 의하면 올해 안에 개헌을 한다는 건데 난 그것도 가능은 하다고 봐요. 그리고 올해 안에 부칙을 만들어 가지고 가령 4년 중임제 대통령을 하면은 그 사람의 임기는 완전 4년을 안 주고 네. 23대 총선 때까지 네. 그때까지 그 국회의원하고 임기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명분도 더 서죠. 이게 4년 중임제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의무 중에 하나는 국회의원하고 임기를 네. 동기화한다는 네. 네. 그런 적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다음번 대통령 되는 사람은 임기 몇 개월 손해 보지만은 네. 그 대신 중임할 수 있는 최초의 그렇죠. 대통령이 되는 거 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도 말할 네. 이유가 없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그런 방면으로 더 이 선수들이 더 연구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올해도 일이 참 많겠구나. 예, 예.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재명과 조국과 이재명, 뭐 두 분 뭐 이제 빛나는 조연과 뭐 주연, 뭐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해주셨는데, 빛나는 조연과 예, 빛나는 주연. 빛나는 주연, 예, 이 비유를 해주셨는데, 그분들이 뭐 맡은 역할 잘 했다고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이후에 두 사람이 어떤 리더로 성장하기를 예, 기대하십니까? 뭐 이제까지는 잘 했다고 보여지죠. 자세한 내용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대로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조국 씨보다 더 혹독한 자식들까지 안 건드렸다는 그거 빼고는 본인은 더 혹독한 시련을 갖고 왔잖아요. 예, 누구는 뭐 칼퇴로 얘기했지만은 실제로 목에 칼이 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게 마련인데 이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건가 앞으로. 쫄장부는 나 이제 이런 위험한 짓은 그만해야겠다. 그리고 네. 삼가는데 이재명 씨는 이제 그러지 않았고 그이도 상당히 독한 사람이라서 그러면서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보니까요. 조국 교수도 참 말을 잘하지만은 이재명 대표도 다른 스타일인데 굉장히 말을 잘하더라고요. 네. 적절한 말을 골라서 하는데 그 이제 조국 교수의 말이 더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뛰는 체급이 다르잖아요. 네. 권투 선수로 치면은 헤비급 선수가 네. 경량급 선수처럼 뭐 날래고 산뜻하게 네.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체급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조국 교수는 때로는 왜 민생에 대한 뭐 대안이 부족하다. 20대 지지가 별로 없었다고 하는데 청년들에 대한 뭐 구체적인 정책이 없다. 비례대표도 보더라도 진짜 진보적인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유주의적인 그러나 정의감 있는 자유주의 이런 적인데 그러나 이제 그걸 가지고 또 탓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급에서는 그 정도 하면 되는 거지. 예. 자기가 뭐 민주당도 아닌데 뭐 그거 다 갖출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일단은 저 사람들이 무슨 중대한 실책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우리가 좋게 봐주고 네. 예, 응원해주고 가벼운 실수를 하면은 실책도 해주고 영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이제 그때는 또 달리 생각해야겠지만은 그런 자세로 응원을 해주는 게 그 나라의 주인이 되는 촛불 시민의 자세가 아닌가 싶어요. 두 분의 관계는 경쟁 관계입니까? 협력 관계입니까? 그걸 자꾸 이제 경쟁 관계로 바꾸려고 하는 그게 오히려 외부 사람들이 그런 적이 많은데 경쟁 관계가 될 수가 없죠. 경쟁 관계라는 게 이제 다음 대선에서 맞붙는다는 얘기인데 대선이 또 앞당겨지면은 그때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도 아마 원내 제3당의 대표를 후닥닥 유죄 확정해가지고 징역 보내기는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렇다고 뭐 무작정 끌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 길은 어느 정도 법원이 마음대로 하는 거고 또 하나 방법은 혐의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중에 한두 개만 파기환송하면은 그게 고법에 내려갔다가 다시 온 다음에 남은 유죄가 그 이제 확실시 되는 사안에 대해서 확정 판결을 하는데 그것도 여러 달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조국 교수가 대선 주자가 되려 그러면은 민주당하고 합당하든지 뭐 해가지고 민주당 저게 돼야지. 아무리 인기 좋아도 제3당 후보로 나와가지고는 대선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가 감옥을 가고 비선거권을 박탈당한다면은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사면을 해줘야지. 누가 해주겠어요, 네. 그거를. 네. 그러니까 조국 교수는 빨라야 차차기지. 차기의 대통령 후보자를 놓고서 이재명 씨하고 경쟁한다는 건 내 상식으로는 그건 조금 어불성설이. 예, 상상이 안 돼요. 네. 예. 오늘 제가 만난 김민석 의원은 총선이 끝났지만 대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3년을 준비하겠다. 예, 그건 이제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에게 본심을 그대로 말한 건지 아니면은 3년을 준비한다고 그래야지. 예. 뭐 1년이나 2년을 준비한다. 그러면 또 이제 뭐 지탄받으니까. 규탄받고 네. 지탄받고 뭐 무슨 뜻이냐 그리고 힐라를 받을 테니까 그렇게 말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그도 조연중의 한 사람이니까 주연을 할 이재명 대표는 네. 지금 마음속으로는 이게 1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다. 아하. 3년까지 안 안 갈 수. 갈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거고 조국 대표가 뭐 자기 말로 자기 입으로 3년은 너무 길다 그랬으니까 3년을 준비하겠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대충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혹시 개인적으로 이번 국회 들어온 젊은 정치인들 가운데 선생님께서 이 사람 좀 기대해 봄직하다. 뭐 주목해서 보고 있다. 이런 정치인이 있을까요? 아니, 개인적으로는 모르겠고요. 2020 2020년에는 민주당이 180석을 했지만은 그때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20대 국회에서는 초선이 더 문제다. 얘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 했는데 그게 이제 점점 더 까닭이 있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네. 반촛불 세력이 의원들의 절반을 훨씬 넘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농간이 있었다 하는 설도 있는데 그건 내가 확인해 본 건 아니고. 근데 이번에는 초선이나 재선 의원들이 21대 국회 초재선 의원하고는 확 다를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자기들끼리 경쟁도 하고 더 참 선명성 경제도 하지만은 단순히 선명성 경쟁이 아니라 공부 경쟁도 좀 해가지고 공부 경쟁. 누가 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더 쑥쑥 잘하느냐 네. 이 경쟁도 하리라고 보는데 지금 20대 국회에서는 사실 초선 의원 중에 몇 명밖에 쓸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 예. 그 점에서는 22대 국회에 대해서는 네. 전반적으로 더 예.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기 국회의장은 누가 하면 좋을까요? 그럼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 분이 이제 추미애 뭐 이런 네. 분들이죠. 육선이니까. 네. 장 기자가 취재해 보신 바로는 네. 어떤 사람에 대한 지지가 많은 것 같아요. 당내에서. 당내에서는 이제 추미애, 조정식 이렇게 두 사람인데 조정식 의원 본인 굉장히 강렬하게 원하고 있고 추미애 대표도 뭐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서 아마 이제 두 사람 경쟁할 텐데 추미애 대표가 된다면 여성 최초 국회의장이라는 역사를 또 기록하기 때문에 아마도 추미애 당선인의 국회의장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라는 전망을 해보는데 저는 뭐 이제 양쪽 진영을 다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 볼 때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최악의 국회는 국회의장 추미애, 원내대표 정청래, 와 머리에 쥐난다 뭐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더군요. 네. 21대 국회의장 두 분. 그런 분은 이제 없어야죠. 네. 국회의장이 꼭 기계적 중립에 그러니까 갇혀서 아니죠. 해야 될 일을. 국회의장으로서 네. 의회 전체를 보면서 네. 판단을 해가지고 소신 있게 밀고 나가야지. 그렇습니다. 예. 뭐 얘야 중간에 서가지고 묘하게 예. 아무것도 안 하는. 이쪽에 예. 참 기운 빼는 네. 그런 짓은 오히려 과거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장들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기들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방망이를 두드렸는데
실명을 거론해서 어떨지 모르지만 정의화 의장이나 네, 네. 김영호 의장이나 네. 다 괜찮았어요. 네, 필요한 일들을 결정을 했죠. 그렇지만 김진표 의장에 대해서는 아주 평가가 안 좋습니다. 예. 제가 여쭐 것들은 대체로 다 여쭌 것 같습니다. 예. 대화가 나는 굉장히 즐거웠는데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장 기자님 저 마지막으로 소감 네. 네. 말씀하시면은 내가 시청자한테 인사를 끝낼게요. 네. 한편으로는 너무 그 뿌듯합니다. 그 백낙청 TV에 출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굉장히 저명 인사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뭐 현재 그리고 앞으로 22대 국회가 어떻게 될지까지 전망해 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저도 현장 뛰면서 선생님께서 주신 여러 지혜 말씀 가지고 마음에 새기면서 취재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낙장 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찾아주시면